창백할 정도로 푸른 빛이 감도는 펜트하우스의 집무실 안에는 오직 서늘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 찬란한 불빛조차 강도준의 냉혹한 분위기를 녹이지는 못했다. 도준은 맞춤 제작된 이탈리아산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무심하게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비서 윤희서가 입사할 당시 작성했던 비밀유지 계약서이자 동시에 그가 직접 추가한 특별부속 합의서였다. 합의서의 중심부에는 굵은 글씨로 신체 접촉 금지 조항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고, 그 밑으로는 업무 수행 중 어떠한 경우에도 반경 1m 이내의 접근을 불허한다는 상세 규칙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도준은 인간의 체온이 섞이는 것을 극도로 혐오하는 성격이었기에 자신의 완벽한 요새 안에 타인이 발을 들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선은 지난 3년 동안 그 까다로운 조건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그림자처럼 그의 곁을 지켜온 유일한 인물이었다. 그녀는 도준의 취향과 습관을 완벽하게 파악하면서도 결코 선을 넘지 않는 절제력을 보여주었으며, 그 덕분에 도준은 그녀를 자신의 가장 유능한 도구로 신뢰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밤 태강그룹의 창립 기념 파티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건은 그가 세워둔 견고한 철벽에 치명적인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파티장에서 정적들이 교묘하게 건넨 술잔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도준은 뒤늦게야 깨달았다. 온몸에 혈관을 타고 흐르는 비정상적인 열기는 이성을 마비시켰고, 심장 박동은 고요했던 그의 내면을 난폭하게 뒤흔들고 있었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도준은 이미 자신의 몸을 가누기조차 힘든 상태였다. 이선은 흐트러진 그를 부축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다가왔고, 도준은 본능적으로 그녀의 가느다란 팔목을 강하게 잡아챘다. 평소라면 결코 허용되지 않았을 그 노골적인 접촉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불꽃처럼 타올랐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감을 순식간에 소멸시켰다. 이서의 눈동자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지만 그녀는 도준을 외면하는 대신 그의 뜨거운 열기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침실로 인도했다. 도준은 자신의 손끝에 닿는 이서의 부드러운 살결이 마치 유일한 구원이라도 되는 양 그녀를 거세게 끌어당겼다. 수천 번을 되새겼던 금기사항과 이성적인 판단은 끓어오르는 갈증 앞에서 무력하게 흩어졌다. 이서 역시 밀어내야 한다는 머릿속의 경고음을 무시한 채 도준의 깊은 갈망에 휩쓸려 들어갔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에서 두 사람의 가쁜 숨소리가 엉켰고 철저하게 통제되었던 공간은 원초적인 욕망의 현장으로 변모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는 새벽녘의 고요 속에서 도준은 먼저 정신을 차렸다. 머리를 짓누르는 숙취와는 다른 묘한 고통이 전신을 감싸고 있었고, 옆자리에는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지친 기색이 역력한 이서가 누워 있었다. 도준은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실감하며 차갑게 식어가는 시선으로 침대를 바라보았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고, 그가 그토록 강조했던 신체 접촉 금지 조항은 휴지 조각이 되어 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도준은 아무런 말도 없이 침대에서 일어나 샤워실로 향했고, 쏟아지는 찬물 아래서 자신의 나약함을 질책하며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지 계산하기 시작했다. 이선은 도준이 욕실로 들어간 사이 조용히 옷을 추스르고 일어나 방을 나설 준비를 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지만 손끝은 떨림을 참으려는 듯 단단히 맞잡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자신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지 잘 알고 있었다. 도준에게 이 밤은 지워버려야 할 오점이자 처리해야 할 사고에 불과할 것이라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하지만 이선은 눈물을 흘리는 대신 흐트러진 침구를 정리하고 테이블 위에 놓인 도준의 약을 챙겨두는 평소의 비서 업무를 수행했다. 그것이 그녀가 무너진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욕실에서 나온 도준은
평상시와 다름없는 완벽한 슈트 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평소보다 더욱 날카롭고 잔인했다. 그는 방 한가운데 서 있는 이서를 차가운 눈길로 훑어보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어젯밤의 일은 사고였다고 규정하는 그의 첫마디는 이서의 가슴에 얼음 송곳처럼 박혔다. 그는 비서로서의 유능함을 높이 평가하기에 이번 한 번만 묵인하겠다고 말하며 이서에게 다시는 자신의 사적인 공간에 침범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이서는 고개를 숙인 채 그의 명령을 수용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보다 더 두껍고 단단한 유리벽이 세워졌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도준의 일상은 이전과 같을 수 없었다. 서류를 검토하다가도 문득 이서의 향기가 코끝을 스치는 환각에 시달렸고 그녀가 커피를 내려놓을 때 살짝 스치는 소리에도 신경이 곤두섰다. 도준은 자신의 이성을 뒤흔드는 이 감각이 혐오스러웠고 더욱더 가혹하게 이서를 몰아붙였다. 무리한 업무 일정을 강요하고 사소한 실수에도 불호령을 내리며 그녀가 스스로 곁을 떠나게 하려는 듯 행동했다. 그러나 이서는 묵묵히 그 모든 고난을 감내하며 도준의 곁을 지켰다. 그녀의 침묵은 도준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는 자신이 만든 감옥 속에 갇힌 죄수처럼 고통받았다. 태강그룹 내부의 권력 다툼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다. 도준의 이복 형제인 강태윤은 도준의 비정상적인 예민함을 감지하고 이서와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태윤은 도준의 유일한 약점이 이서가 될 수 있음을 직감하고 그녀의 뒷조사를 지시했다. 도준은 이 모든 위협을 알고 있었기에 이서를 멀리하는 것만이 그녀를 보호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길이라 믿었다. 하지만 차가운 머리로 계산된 행동들은 이서의 지친 내면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이서는 도준의 잔인한 태도 뒤에 숨겨진 진심을 읽으려 애썼지만 돌아오는 것은 오직 싸늘한 명령과 무거운 적막뿐이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서의 안색은 눈에 띄게 수척해졌다. 평소라면 완벽하게 소화했을 보고서에도 오타가 발생했고 도준의 질책에 대답하는 목소리도 힘이 없었다. 도준은 그녀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그것이 죄책감 때문이라 치부하며 외면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의 도중 이서가 갑자기 입을 막고 회의실 밖으로 뛰쳐나가는 사태가 벌어졌다. 도준은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며 회의를 중단했지만 심장 한구석에서 정체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는 비서실 직원들에게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라고 지시하면서도 직접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순의 자괴감을 느꼈다. 이서는 화장실 변기를 붙잡고 끝없는 헛구역질을 쏟아내며 온몸을 떨었다.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전신을 마비시켰다. 생리주기가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바쁜 업무 핑계로 외면해왔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안에 숨겨두었던 작은 상자를 꺼냈다. 퇴근길 지하철역 근처 약국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급하게 산 임신 테스트기였다. 이서는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숨을 죽인 채 결과를 기다렸다. 그 몇 분의 시간이 마치 영겁처럼 길게 느껴졌고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마침내 테스트기 위로 선명하게 떠오른 두 줄의 붉은 선은 이서의 세상을 산산조각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닌 재앙이었고 도준과의 관계를 완전히 끝내버릴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절대 신체 접촉 금지라는 조항을 어긴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다. 이서는 테스트기를 손에 꽉 쥔 채 소리 없는 비명을 내질렀다. 도준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는 아이를 지우라고 명령하거나 그녀를 파렴치한 꽃뱀으로 몰아세울 것이 분명했다. 이서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사실을 영원히 숨기고 떠나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도준은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서 이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회의장을 나간 지 30분이 넘었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자 도준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그는 직접 비서실로 향하려다 멈춰서서 책상 위의 호출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들어온 이서의 얼굴은 마치 유령처럼 창백했다. 도준은 그녀를 향해 쏟아내려던 차가운 비난을 삼키고 잠시 침묵했다. 이서의 눈에는 형용할 수 없는 슬픔과 결연함이 교차하고 있었고 도준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냉정한 가면을 쓴 채 그녀에게 업무 복귀를 명령하며 자신의 불안을 감췄다. 이서는 도준의 차가운 명령을 뒤로하고 책상에 앉아 사직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가는 손길이 떨렸지만 그녀의 의지는 확고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며 도준의 눈치를 살피고 아이를 숨길 수는 없었다. 그녀는 오늘 밤 도준에게 사직서를 전달하고 조용히 사라질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강태윤의 사주를 받은 이가 이미 그녀의 뒤를 쫓아 약국에서 테스트기를 사는 모습을 촬영했다는 사실이었다. 도준의 완벽한 요새는 이제 안팎으로 몰아치는 거대한 폭풍의 눈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도준은 퇴근 준비를 하던 중 이서가 두고 간 서류 더미 사이에서 낯선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산부인과 검진비와 관련된 것이 아닌 인근 약국에서 결제된 내역이었다. 평소라면 무시했을 사소한 종이 조각이었지만 최근 이서의 이상 행동과 겹쳐지며 도준의 머릿속에 날카로운 의문의 화살이 박혔다. 그는 비서실에 CCTV 영상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서가 화장실에서 나오며 가방 깊숙이 무언가를 숨기는 장면을 포착했다. 도준의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이서가 자신에게 숨기고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야겠다고 다짐하며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밤이 깊어가는 시간, 도준은 이서의 낡은 아파트 단지 앞에 차를 세웠다. 그는 자신이 왜 이곳까지 왔는지 스스로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서를 향한 억누를 수 없는 집착이 그를 움직였다. 차 안에서 이서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도준은 결심한 듯 차문을 열고 내렸다. 그는 이서의 집 현관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한 뒤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당혹감에 휩싸인 이서의 얼굴이 나타났다. 도준은 그녀를 밀치듯 방 안으로 들어가 거실 한복판에 섰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소파 위에 놓인 이서의 가방과 그 틈새로 살짝 삐져나온 테스트기 상자에 고정되었다. 도준의 시선이 머문 곳에는 붉은색 줄이 선명하게 그어진 작은 막대기가 놓여 있었다. 좁은 거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진 듯 차갑게 얼어붙었고 이서는 숨을 쉬는 법조차 잊은 채 도준의 옆얼굴을 바라보았다. 도준은 천천히 손을 뻗어 그 물건을 집어들었으며 그의 손가락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토록 철저하게 이성을 유지하던 남자의 눈동자 속에 처음으로 거대한 혼돈과 분노가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그는 이서를 향해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으나 이서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이서는 도준의 서늘한 기운에 압도되어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에 닿는 차가운 벽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일깨워 주었다. 도준은 테스트기를 바닥으로 던져버리듯 내려놓고 이서에게 한 걸음 다가갔으며 그의 육중한 체구는 좁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그는 이서의 턱을 거칠게 잡아들어 올리며 자신을 속인 대가가 얼마나 가혹할지 경고했다. 도준의 눈에는 배신감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고 그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완벽한 인생에 오점을 남기려는 이서의 계획적인 음모라고 단정짓고 있었다. 이서는 그의 서슬 퍼런 기세에 질려 눈물을 흘리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도준의 귀에는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이었다. 도준은 이서의 집을 폭풍처럼 휩쓸고 나갔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 선명한 두 줄의 잔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차에 올라타 핸들을 부술듯이 움켜쥐며 스스로의 나약함을 저주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이토록 거대한 파국을 불러올 줄은 꿈에도 몰랐으며 태강그룹의 후계자로서 쌓아온 모든 명성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서의 최근 동선을 다시 한번 샅샅이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도주는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이서를 철저히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그녀가 외부와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이서는 부어오른 눈을 이끌고 평소처럼 회사로 출근했지만 사무실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다. 동료 비서들의 시선에는 묘한 호기심과 멸시가 섞여 있었고, 그녀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도준의 호출이 떨어졌다. 도준은 집무실 안에서 서류 더미에 파묻힌 채 고개도 들지 않고 이서에게 즉시 휴직을 명령했다. 그는 건강상의 이유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그녀를 감금하려는 의도나 다름없었다. 이서는 억울함에 항변하려 했으나 도준은 차가운 서류 봉투 하나를 그녀 앞에 내던지며 입을 닫게 만들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어제 약국에 들렀던 사진들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도준을 무너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강태유는 이미 이서의 상태를 확신하고 있었다. 태유는 도준의 사무실 근처를 배회하며 이서의 표정을 살폈고 그녀의 창백한 안색에서 승기를 잡았음을 직감했다. 그는 도준의 아버이자 태강그룹의 회장인 강진철에게 이 사실을 은밀히 흘릴 준비를 마쳤다. 도준이 신뢰하던 비서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아이까지 가졌다는 사실은 도덕성을 중시하는 회장에게 치명적인 불신을 심어줄 것이 분명했다. 태유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이서를 납치하여 증거로 내세울 계획을 세웠고 도준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부하들을 움직였다. 이서는 도준의 강요에 의해 펜트하우스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으며 그곳은 화려한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도준은 그녀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외부 연락을 철저히 차단하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이서는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한탄했지만 뱃속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변화에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도준이 자신을 미워하더라도 이 아이만큼은 지켜내야 한다고 다짐했다. 도준은 퇴근 후 매일같이 그녀를 찾아와 차가운 시선으로 상태를 확인했지만 그 눈빛 저편에는 이름 모를 복잡한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도준은 술에 취해 이서의 방으로 들어와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왜 이토록 무너져야 하는지 묻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서는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었지만 도준의 뜨거운 숨결이 뺨에 닿을 때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다. 도준은 그녀의 배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리려다 멈칫하며 다시 거두어들였다. 그는 이 생명이 자신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라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자신과 이서의 피가 섞인 존재라는 사실에 기묘한 유대감을 느꼈다. 도준은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 쥐고 방을 나갔고 이서는 그가 떠난 자리에 남은 온기를 느끼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태윤의 사주를 받은 무리들은 도준이 집을 비운 틈을 타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펜트하우스에 침입했다. 이서는 갑작스러운 침입자들의 등장에 비명을 질렀으나 그들은 이서의 입을 막고 거칠게 끌고 나갔다. 보안팀과의 교전이 벌어지는 사이 이서는 지하 주차장으로 옮겨졌고 태윤의 차에 태워져 어디론가 사라졌다. 도준은 회의 도중 보안 경보를 받고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이서는 온데간데 없었다. 난장판이 된 거실 바닥에는 이서가 아끼던 작은 목걸이가 떨어져 있었고 도준은 그것을 움켜쥐며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도준은 태윤의 지심을 확신하고 광기 어린 눈으로 그의 행방을 추적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인맥을 총동원하여 태윤의 은신처를 파악하라고 지시했으며 비서실장에게는
경찰에 알리지 말고 비밀리에 타격대를 구성하라고 명령했다. 도주는 이제 후계 구도나 명성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오직 이서와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안전하게 되찾아와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그는 차를 직접 몰며 태윤이 자주 이용하던 외곽의 별장으로 향했다. 비가 쏟아지는 밤이었고 도준의 차는 빗줄기를 가르며 질주했으며 그의 머릿속은 오직 이서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다. 태윤은 별장 지하실에 이서를 가두어 놓고 그녀를 협박하여 도준의 비리를 증언하는 서류에 서명하라고 강요했다. 이서는 고통스러운 듯 배를 움켜쥐면서도 끝까지 태윤의 요구를 거절하며 강단 있게 맞섰다. 태윤은 분노하여 이서의 뺨을 내리치려 했으나 바로 그 순간 별장의 문이 부서지며 도준이 나타났다. 도준은 평소의 정갈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비에 젖은 채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태윤의 부하들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이서에게 달려가 그녀를 품에 안았다. 이서는 도준의 품에서 비로소 안도하며 정신을 잃었고 도준은 태윤을 향해 짐승 같은 포효를 내뱉었다. 도준은 태윤을 향해 싸늘한 경고를 날리며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해 버리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미 태윤이 비자금을 조성해온 장부의 복사본을 손에 넣은 상태였고 그것을 증거로 회장에게 보고할 준비를 마쳤다. 태윤은 겁에 질려 자비를 구했지만 도준은 단칼에 거절하며 이서를 조심스럽게 안아들고 별장을 빠져나왔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도준은 이서의 창백한 얼굴을 연신 어루만지며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는 이서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겪고 나서야 자신이 그녀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이서는 희미하게 눈을 떠 도준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미소 지었다. 병원 응급실에서 검사를 마친 의사는 아이와 산모 모두 기적적으로 무사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도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병실 침대 옆에 주저앉아 이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신체 접촉 금지 조항 따위는 필요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서에게 다시는 그녀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던 차가운 얼음벽은 완전히 녹아내렸고 이제는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위로만이 방안을 채우고 있었다. 하지만 태강그룹 본사에서는 아직 태윤의 잔당들이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도주는 이들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한 마지막 전쟁을 준비해야 했다. 도주는 병실 밖으로 나와 비서실장에게 전격적인 인사를 단행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태윤과 결탁한 이사들을 모두 해임하고 그룹 내부의 낡은 질서를 바로잡기로 결심했다. 이서는 병상에 누워 도준이 전화로 명령을 내리는 뒷모습을 지켜보며 그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도준의 짐이 아닌 힘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며 몸을 추슬렀다. 도준은 통화를 마치고 돌아와 이서의 머리칼을 넘겨주며 앞으로 펼쳐질 험난한 여정을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이서는 도준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단단한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이튿날 아침 도준은 회장실을 찾아가 강진철 회장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고백함과 동시에 이서를 향한 진심을 전하며 후계자 자리를 내놓더라도 그녀를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강 회장은 아들의 유약한 모습에 분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처음으로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는 도준의 모습에 당혹감을 느꼈다. 도준은 자신의 진심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고 회장실을 나왔으며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그는 이제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었고 태강그룹이라는 거대한 성벽보다 이서와 아이가 있는 작은 공간이 훨씬 소중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다. 도준이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이서는 창밖을 보며 태교 음악을 듣고 있었다. 도준은 그녀의 뒤에서 조용히 다가가 허리를 감싸 안으며
뱃속의 아이에게 첫 인사를 건넸다. 이선은 도준의 품 안에서 진정한 평온을 느꼈고 두 사람의 심장 박동은 마치 하나가 된 듯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창밖에는 맑은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고 어둡고 습했던 과거의 그림자는 점차 흐릿해져 갔다. 그러나 이 평화는 잠시일 뿐이었으며 태유는 자신의 파멸을 직감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도준과 이서의 관계를 언론에 대대적으로 유포하기 위한 준비를 끝마친 상태였다. 도준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이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의 옆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동자 속에는 무언가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도준은 침묵을 지키며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의자에 앉았다. 그는 이서의 손을 잡으려다 주춤하며 손을 거두었다. 여전히 그는 감정을 표현하는 법에 서툴렀고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이서에게 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서가 먼저 손을 내밀어 도준의 거친 손등을 덮었다. 그녀의 손길은 차가웠지만 도준에게는 그 어떤 불꽃보다 뜨겁게 느껴졌다. 이서는 도준에게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리하지 말라고 나직하게 말했다. 그녀는 도준이 쌓아온 명성과 지위가 자신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가 강한 위치에 남아야 한다고 믿었다. 도준은 이서의 이타적인 태도에 가슴이 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평생 누군가를 지배하거나 경쟁에서 이기는 법만을 배워왔지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도준은 이서의 손을 꽉 쥐며 이번만큼은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맹세했다. 그는 이미 비서실장을 통해 태윤의 움직임을 분단위로 보고받고 있었으며 반격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한편 강태윤은 궁지에 몰린 쥐처럼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도준이 이서를 병원에 숨겼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기자들에게 익명으로 제보를 보냈다. 태강그룹의 후계자가 비서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임신까지 시켰다는 자극적인 기사는 순식간에 인터넷을 도배하기 시작했다. 도준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고 이사회 멤버들은 해명을 요구하며 그를 압박했다. 도준은 쏟아지는 비난 속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이 소동을 이용해 태윤의 숨통을 조일 계획을 세웠다. 그는 태윤이 언론에 정보를 흘리는 과정에서 사용한 불법적인 경로를 역추적하여 증거를 수집했다. 도준은 이서를 안전한 별장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병원은 이미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그녀의 심신 안정을 위해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도준은 직접 이서를 안아들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병원을 빠져나갔다. 이서는 도준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그의 단단한 팔 근육을 느꼈다. 도준은 차 안에서도 이서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불안해하지 말라고 다독였다. 그는 이서에게 자신이 만든 새로운 계약서를 건넸다. 그것은 이전에 금지 조항이 가득했던 계약서가 아닌 이서와 아이의 미래를 보장하는 법적 증서였다. 별장에 도착한 이서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운 공기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곳은 도준이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던 사적인 공간으로 그룹의 그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은 곳이었다. 도준은 이서가 편히 쉴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했고 그녀의 식단 하나하나까지 직접 챙기기 시작했다. 차갑고 고압적이었던 비서실의 왕은 이제 사라지고 오직 한 여자와 아이를 지키려는 절박한 남자만이 그곳에 있었다. 이서는 도준의 변화에 놀라면서도 조금씩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긴 밤을 지새우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하지만 태유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별장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도준의 측근 중 한 명을 매수하려 시도했다. 도준은 이미 태윤의 수작을 예상하고 역정보를 흘려 그를 함정으로 유인했다. 태윤은 도준이 이서를 데리고 해외로 도주하려 한다는 가짜 정보를 믿고
공항으로 부하들을 집결시켰다. 그 사이 도주는 검찰에 태윤의 비자금 장부와 불법 도청 증거를 제출했다. 도주는 정면 돌파 대신 적의 뒤통수를 치는 치밀한 전략가였다. 그는 태윤이 공항에서 헛걸음을 하는 동안 그의 모든 기반을 무너뜨리는 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해 나갔다. 도주는 별장의 서재에서 밤낮 없이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틈만 나면 이서의 방을 찾았다. 그는 이서의 배에 귀를 대고 아이의 움직임을 느끼려 애썼다. 아직은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도주는 그 정적 속에서 자신의 삶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았다. 그는 이서에게 태강그룹의 경영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겼다고 고백하며 그녀와의 혼인신고를 제안했다. 이서는 도준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서 거짓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도준의 손을 잡으며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회장은 도준의 반격 소식을 듣고 그를 본사로 소환했다. 도준은 이서의 배웅을 받으며 다시 전쟁터로 향했다. 회장실 분위기는 냉랭했고 강 회장은 도준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다.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킨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호통이 이어졌지만 도준은 흔들림 없이 서 있었다. 그는 회장에게 태윤이 저지른 만행들을 낱낱이 보고하며 태강그룹을 진정으로 위협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일깨워 주었다. 강 회장은 도준의 단호한 태도에 당혹감을 느꼈고 아들이 단순히 여자에게 빠진 것이 아니라 그룹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렸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도준은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이사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사생활 논란을 오히려 태강그룹의 이미지 쇄신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그는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이었던 그룹 문화를 혁신하고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반대파들의 입을 막았다. 도준의 카리스마는 압도적이었고 그의 논리 정연한 발언에 동요하던 이사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였다. 태윤의 편에 섰던 이사들은 도준이 제시한 태윤의 범죄 증거들 앞에서 사색이 되어 자리를 떠났다. 태윤은 공항에서 허탕을 치고 돌아오던 길에 검찰 수사관들에게 체포되었다. 그는 끝까지 발악하며 도준의 이름을 부르짖었지만 아무도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태윤의 몰락은 순식간이었고 그가 쌓아 올린 탐욕의 성벽은 도준의 치밀한 공격 앞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도준은 태윤이 연행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앞길을 막는 거대한 장애물을 제거했고 남은 것은 이서와 아이에게 돌아가 평온한 가정을 꾸리는 일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도준은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이서가 머물고 있던 별장 근처에 태윤의 추종자들이 나타났다는 보고였다. 태윤은 잡혀갔지만 그에게 거액의 빚을 졌거나 이해관계가 얽힌 어둠의 세력들이 마지막 보복을 꾀하고 있었다. 도준은 심장이 씻는 듯한 공포를 느끼며 비서실장에게 모든 가용 인력을 별장으로 출동시키라고 명령했다. 그는 직접 차를 몰고 미친 듯이 도로를 질주했다. 비는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고 도준의 시야를 가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이서를 잃는다는 것은 곧 자신의 영혼을 잃는 것과 같았기에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달렸다. 별장에 도착했을 때 이서는 이미 괴한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녀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지만 한 손으로 배를 감싸쥔 채 다른 한 손에는 날카로운 조각상을 들고 방어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괴한들이 그녀에게 손을 뻗으려는 찰나 도준이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도준은 자신의 몸을 던져 괴한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다. 그는 여러 발의 주먹과 발길질을 허용하면서도 오직 이서에게 향하는 길만을 뚫었다. 피투성이가 된 도준이 이서의 앞을 가로막아 서자 괴한들은 그의 광기 어린 눈빛에 압도되어 주춤거렸다. 곧이어 도착한 도준의 경호팀이 상황을 완전히 장악했다. 도준은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서의 상태를 살폈다.
이선은 무사했지만 도준의 부상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그를 끌어안았다. 도준은 고통 속에서도 미소를 지으며 이서에게 이제 정말 끝났다고 속삭였다. 그는 자신의 피가 이서의 옷을 적시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를 품에 꼭 안았다. 어둠이 짙게 깔린 별장 거실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도준은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보다 이 순간 이서의 온기를 느끼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다음 날 도준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강 회장은 직접 병실을 찾아와 아들의 손을 잡았다. 회장은 도준의 용기와 결단을 인정하며 이서와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허락했다. 또한 태강그룹의 차기 회장직을 도준에게 승계하겠다는 발표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도준은 회장직보다 이서와 아이의 안위가 우선이라고 말했지만 강 회장은 그것이 곧 그룹을 지키는 길이라며 아들을 격려했다. 이서는 도준의 곁을 지키며 그가 회복되는 과정을 도왔고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그 어떤 조항이나 계약도 필요 없는 깊은 신뢰가 싹됐다. 도준은 퇴원하는 날 이서를 데리고 태강그룹 본사로 향했다. 그는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이서의 손을 맞잡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다. 그것은 금기를 깨뜨린 연인들의 승리 선언이었으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도준은 기자회견장에서 자신의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태강그룹을 더 투명하고 강한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선은 도준의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그와 함께 미래를 꿈꿨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힘찼고 그들이 걸어가는 길 위에는 더 이상 어둠이 존재하지 않았다. 강도준은 펜트하우스 서재의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서류 한 장을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3년 전 윤희서가 입사할 때 작성했던 고용 계약서이자 두 사람 사이에 절대 넘을 수 없는 선을 그어놓았던 차가운 족쇄였다. 도준은 망설임 없이 계약서를 집어들어 양손으로 천천히 찢어버리기 시작했다. 종이가 찢어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적막한 서재를 채웠고 조각난 종이들이 바닥으로 허무하게 흩어졌다. 방금 욕실에서 나온 이서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 놀란 눈으로 도준을 바라보았다. 도준은 흩어진 종이 조각들을 발로 가볍게 밀어내며 이제 우리 사이에 더 이상 갑과 을의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그는 이서에게 다가가 젖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넘겨주며 이제부터는 비서가 아닌 태강그룹의 안주인이자 자신의 동반자로서 곁에 있어 달라고 부탁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이 함께 출근하는 모습은 그룹 내에 거대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수백 개의 시선이 그들에게 꽂혔고 직원들은 수군거리며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다. 도준은 이서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엘리베이터에 올랐고 이서 역시 쏟아지는 시선들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도준의 약점이 아니라 그의 강점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임원 회의실에 들어서자 보수적인 이사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헛기침을 해댔다. 그들은 도준의 경영 능력은 인정하면서도 비서 출신인 이서가 회사의 중대사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노골적인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도준은 자리에 앉아 차가운 눈빛으로 좌중을 압도하며 회의를 시작했다. 회의의 주된 안건은 강태윤이 저지른 횡령과 비리 탓에 구멍난 재무 상태를 수습하는 것이었다. 재무이사는 난색을 표하며 태윤이 벌여놓은 해외 리조트 사업의 손실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보고했다. 막대한 위약금과 숨겨진 부채들이 드러나면서 태강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사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고 도준의 미간은 깊게 패여갔다. 그때 회의록을 검토하던 이서가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발언권을 요청했다. 그녀는 태윤이 추진했던 사업 계획서의 허점을 지적하며 그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빼돌린 구체적인 경로를 제시했다.
이사들은 비서에 불과했던 그녀가 복잡한 자금 흐름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선은 지난 3년간 도준의 모든 업무를 보좌하며 그룹의 자금 흐름과 생리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태윤이 해외 법인 설립 과정에서 사용한 차명 계좌들의 패턴을 분석해냈고, 이를 역추적하면 빼돌려진 자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준은 이서의 브리핑을 들으며 내심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그는 이서가 단순히 업무 처리가 빠른 비서인 줄만 알았지, 이토록 뛰어난 통찰력과 분석력을 갖춘 전략가일 줄은 미처 몰랐던 것이다. 이서의 논리 정연한 설명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침묵이 감돌았고, 도준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재무팀에게 당장 이서의 지시대로 자금 추적에 착수할 것을 명령했다. 회의가 끝난 후 도준의 집무실로 돌아온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전우애가 흐르고 있었다. 도준은 소파에 앉아 피로한 듯 눈을 감았고, 이서는 그에게 다가가 관자놀이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었다. 도준은 그녀의 손길을 느끼며 태윤이 남긴 똥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지만 당신 덕분에 숨통이 트였다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이서는 도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자신은 언제나 도준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자 단단한 방패가 될 것이라고 속삭였다. 두 사람은 이제 단순한 연인을 넘어 생사를 함께하는 파트너로서 서로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도준은 이서의 배에 손을 올리고 아이에게 아빠와 엄마가 힘을 합쳐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 보이겠다고 다짐하듯 중얼거렸다. 그러나 태윤이 남긴 덫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며칠 뒤 법무팀장으로부터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태윤이 구속되기 직전 그룹의 핵심 기술인 차세대 배터리 설계 도면을 경쟁사에 넘기기로이면 계약을 체결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만약 이 계약이 이행된다면 태강그룹은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내는 것은 물론이고 미래 성장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위기에 처했다. 계약서에는 독소 조항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어 법적으로 파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도준은 분노로 주먹을 꽉 쥐며 책상을 내리쳤고 집무실 안은 살얼음판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이선은 도준의 손을 감싸쥐며 흥분해서는 안 된다고 그를 진정시켰다. 이선은 계약서 사본을 꼼꼼히 살피던 중 서명란에 찍힌 도장의 모양이 미세하게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평소 도준과 태윤이 사용하는 인감 도장의 미세한 차이를 기억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발견이었다. 이선은 즉시 문서 감정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해당 계약서가 위조된 인장으로 작성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준은 이서의 예리한 눈썰미에 다시 한번 놀라며 즉각 법무팀을 움직였다. 동시에 도준은 경쟁사 대표와의 비밀 회동을 추진하여 태윤의 불법 행위를 알리고 그들을 압박할 계획을 세웠다. 이선은 도준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며 당신은 협상의 귀재이니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경쟁사와의 협상 당일 도준은 특유의 냉철하고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상대방을 몰아붙였다. 그는 위조된 계약서의 증거를 들이밀며 만약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질 경우 경쟁사가 입게 될 도덕적 타격과 법적 책임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상대방은 도준의 기세에 눌려 식은땀을 흘리며 결국 계약 무효를 인정하고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도준은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오며 대기하고 있던 이서에게 승리의 사인을 보냈다. 이서는 환하게 웃으며 도준을 맞이했고 두 사람은 차 안에서 뜨겁게 포옹하며 승리의 기쁨을 나누었다. 이로써 태윤이 심어놓은 시한폭탄은 모두 해체되었고 태강그룹은 다시금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위기가 지나가고 평온이 찾아오자 도준은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서를 데리고 서울 근교의 한적한 성당으로 향했다. 화려한 결혼식 대신 둘만의 소박한 언약식을 올리기 위해서였다. 텅 빈 성당 안에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온 따스한 햇살만이 가득했다. 도준은 준비해온 반지를 꺼내
이서의 손가락에 끼워주며 평생 그녀만을 사랑하고 지켜주겠노라고 신 앞에서 맹세했다. 이서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도준의 맹세에 입맞춤으로 화답했다. 두 사람은 그 어떤 화려한 예식보다도 진실하고 성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부부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다. 신혼의 단꿈에 젖어있던 어느 날 도준은 구치소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수감 중인 강태윤이 도준을 면회하고 싶다는 요청이었다. 도준은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으나 태윤이 어머니의 유품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도준의 어머니는 그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그녀의 죽음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다. 이서는 불안해하는 도준의 손을 잡으며 함께 가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도준은 고개를 저으며 혼자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이것은 형제간에 끝내야 할 마지막 업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서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도준을 배웅하며 무사히 다녀오라고 당부했다. 도준이 접견실에 들어서자 수의를 입은 태윤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그를 맞이했다. 태윤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여전히 오만함을 잃지 않은 태도였다. 그는 도준에게 어머니의 유품이 숨겨진 장소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자신의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거래를 제안했다. 도준은 태윤의 뻔뻔함에 치가 떨렸지만 어머니의 유품이라는 말에 쉽게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 없었다. 태윤은 도준의 흔들리는 눈빛을 읽고 더욱 집요하게 그를 자극했다. 그는 도준이 결코 자신을 버릴 수 없을 것이라며 혈육의 정을 운운하는 비열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도준은 태윤의 예상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차가운 표정으로 태윤을 노려보며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당신의 놀이판에 놀아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도준은 어머니가 남긴 진정한 유산은 물건 따위가 아니라 자신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라고 말했다. 그는 태윤에게 남은 생을 감옥에서 속죄하며 살라고 일갈한 뒤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태윤은 당황하여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도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을 빠져나왔다. 도준은 밖으로 나오며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회사로 돌아온 도준은 이서에게 태윤과의 일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이서는 도준의 결단에 박수를 보내며 그가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을 축하해 주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과제는 태강그룹을 더 투명하고 건강한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과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뿐이었다. 도준은 이서와 함께 아기 용품점을 둘러보며 처음으로 느껴보는 평범한 행복에 젖어들었다. 작고 귀여운 신발과 옷들을 보며 미소 짓는 도준의 얼굴에는 예전의 냉혹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예비 아빠의 설렘만이 가득했다. 그러던 중 산부인과 정기 검진일이 다가왔다. 초음파 검사를 통해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듣던 도준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혔다. 화면 속에서 힘차게 뛰고 있는 작은 생명은 그에게 삶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었다. 의사는 산모와 태아 모두 건강하다고 말하며 다만 이서가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도준은 의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이서를 공주님처럼 모시겠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병원을 나오는 길에 마주친 맑은 하늘은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듯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일상 뒤편에서 태윤의 잔당들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불길한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그날 밤 도준과 이서는 침대에 누워 서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도준은 아이가 태어나면 그룹 경영에서 잠시 물러나 육아에 전념하고 싶다는 파격적인 생각을 밝혔다. 이서는 그런 도준의 말에 웃음을 터뜨리며 그가 얼마나 좋은 아빠가 될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잠을 청했고 꿈속에서도 행복한 미래를 그렸다. 하지만 새벽녘 이서의 휴대폰으로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의 문자가 도착했다. 문자에는 도준이 모르는 이서의 과거 비밀이 담겨 있었고 그것은 이제 막 안정을 찾은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한번 뒤흔들 위협적인 내용이었다. 새벽의 푸른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 이서의 휴대폰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불빛만이 침실을 위태롭게 비추고 있었다. 발신자를 알 수 없는 메시지에는 이서가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아픈 과거이자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아버지의 도박빚과 관련된 서류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태강그룹의 안주인이 될 이서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고 나아가 도준의 경영권까지 위협하려는 교묘한 술책임이 분명했다. 이서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고 옆에서 잠든 도준이 깰까봐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와 거실로 향했다. 그녀는 이 어둠 속에서 자신을 노리는 자들이 누구인지 직감할 수 있었으며 그들은 감옥에 간 강태윤의 잔당들이거나 도준의 개혁에 반감을 품은 내부의 적들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도준은 이서가 침대를 빠져나간 순간 이미 잠에서 깨어 있었고 그녀의 뒤를 조용히 따라 나와 거실 불을 켰다. 갑작스러운 빛에 놀란 이서가 휴대폰을 감추려 했지만 도준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손길로 그녀의 손을 잡고 화면을 확인했다. 메시지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 도준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눈동자에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다. 그는 이서가 이런 저열한 공격에 홀로 괴로워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으며 당장이라도 이 메시지를 보낸 자를 찾아내어 응징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도준은 이내 이성을 되찾고 이서를 품에 안으며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다독였고 우리는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할 것이라고 굳게 약속했다. 날이 밝자마자 우려했던 대로 언론은 이서의 가정사를 자극적으로 포장한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태강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다. 인터넷 여론은 이서를 향해 꽃뱀이라거나 범죄자의 딸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고 도준의 경영 능력까지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 사회 내의 반대파 세력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도준에게 해명을 요구했고 은근히 그가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을 종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도준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언론 대응팀을 가동하고 법무팀을 소집하여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지시했다. 그는 집무실에 틀어박혀 상황을 주시하면서도 이서가 받을 상처를 걱정하여 그녀를 자신의 시야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이서는 도준의 보호 뒤에 숨어만 있을 생각이 없었으며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꿀 대담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는 도준에게 자신이 직접 이사회에 참석하여 모든 의혹을 소명하고 반대파들의 입을 막겠다고 제안했다. 도준은 임산부인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스트레스라며 극구 말렸지만 이서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태강그룹의 비서로 일하며 쌓아온 정보력과 통찰력을 도준이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웃어 보였고 지금이야말로 썩은 환부를 도려낼 절호의 기회라고 설득했다. 도준은 이서의 강인한 모습에 압도되어 결국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전쟁터로 나가기로 결심했다. 이사회 당일 태강그룹 본사 앞은 수많은 취재진과 시위대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도준의 차가 도착하자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고 경호원들이 길을 터주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도준은 차문을 열고 내려 이서의 손을 꽉 잡았으며 두 사람은 당당한 걸음걸이로 로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이서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비서 시절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재현했고 그녀의 표정에는 한치의 두려움도 찾아볼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가 회의실 층에 도착하자 도준은 이서에게 깊은 신뢰가 담긴 눈빛을 보냈고 이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된 서류 가방을 고쳐 쥐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서자 좌중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반대파의 수장인 최 전무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이서의 출신 성분을 거론하며 인신공격에 가까운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여자가 그룹의 안주인이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도준에게 선택을 강요했다. 도준이 반박하려던 찰나 이서가 차분한 목소리로 최 전무의 말을 끊고 발언권을 요청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태강 그룹의 경영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논리적으로 반문했다. 그리고 그녀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이서가 꺼내놓은 파일은 지난 수년간 최 전무와 그 추종 세력들이 강태윤과 결탁하여 저지른 횡령과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이서는 비서실에서 근무하며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포착할 때마다 몰래 복사본을 만들어 두었고 퇴사 직전까지 치밀하게 자료를 수집해 왔던 것이다. 그녀는 최 전무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빼돌린 비자금의 액수와 날짜, 그리고 사용처까지 정확하게 읊어내려갔다. 최 전무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다른 이사들도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날까봐 숨을 죽이고 눈치만 살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역전되었고 이서는 더 이상 피고인이 아닌 심판자의 위치에 서 있었다. 이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도준이 준비한 태강그룹의 새로운 경영 혁신안을 발표하며 분위기를 주도했다. 그녀는 투명한 경영 시스템 도입과 이사회의 권한 축소, 그리고 전문 경영인 체제의 강화를 골자로 하는 혁신안을 제시하며 주주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선언했다. 도준은 이서의 발표를 뒷받침하며 이 자리에서 비리 이사들의 해임안을 즉석 상정했다. 중립을 지키던 이사들은 명백한 증거와 혁신적인 비전에 설득되어 도준의 편으로 돌아섰고 최 전무와 그 일당들은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최 전무는 억울하다며 고함을 쳤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진 뒤였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으며 도준이 미리 제출한 고발장에 따라 최 전무와 연루된 이사들을 긴급 체포했다. 수갑이 채워져 끌려나가는 그들의 모습은 태강그룹 내에 오랫동안 뿌리 박혀있던 부패의 사슬이 끊어지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도준은 그들의 뒷모습을 차갑게 바라보며 이제 태강그룹은 과거의 오명을 씻고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고 선언했다. 회의실에 남은 이사들은 도준과 이서에게 기립박수를 보내며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서는 긴장이 풀린 듯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지만 도준이 재빨리 그녀를 부축하여 자리에 앉혔다. 회의가 끝나고 집무실로 돌아온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도준은 이서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오늘 당신은 정말로 완벽했고 그 어떤 전략가보다 뛰어났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서는 도준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며 미소 지었고 두 사람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이제 그들을 위협할 적은 모두 사라졌고 태강그룹은 온전히 도준과 이서의 손에 들어왔다. 도준은 이서에게 이제는 정말로 쉬어야 한다며 그녀를 소파에 눕히고 담요를 덮어주었다. 하지만 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았다며 도준에게 휴대폰을 건넸다. 그녀는 아버지의 빚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직접 아버지를 만나 단판을 짓겠다고 말했다. 도준은 위험하다며 반대했지만 이서는 과거의 매듭을 짓지 않고서는 온전한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고집을 꺾지 않았다. 도준은 결국 이서의 뜻을 존중하기로 하고 자신이 동행한다는 조건으로 허락했다. 두 사람은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이서의 아버지가 숨어 지낸다는 허름한 모텔촌으로 향했다. 도준은 차 안에서 이서의 손을 놓지 않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이 지켜주겠다고 거듭 맹세했다. 이서의 아버지는 빚쟁이들에게 쫓겨 초라한 몰골을 하고 있었고 딸을 보자마자 돈을 요구하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도준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서가 나서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
한 발 물러서 있었다. 이선은 아버지에게 준비해온 봉투를 건네며 이것이 마지막 호의이며 다시는 자신과 아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차갑게 선언했다. 그녀는 아버지와의 연을 끊겠다는 각서에 지장을 찍게 했고 도준의 변호사가 공증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서의 아버지는 돈 봉투를 챙기며 비굴하게 웃었지만 이서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그녀는 평생을 괴롭혀온 족쇄를 스스로 끊어내고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되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서는 피로감이 몰려와 도준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도준은 잠든 이서의 얼굴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그녀가 얼마나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이서가 겪었을 고통과 외로움을 자신이 평생 갚아나가겠다고 다짐하며 운전기사에게 집으로 가자고 부드럽게 지시했다. 차는 노을이 지는 강변북로를 미끄러지듯 달렸고 붉은 노을빛이 두 사람을 따스하게 감싸 안았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이제 그들에게는 평온하고 행복한 날들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며칠 후 도준은 태강그룹 창립기념일 행사에서 중대한 발표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언론과 재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도준은 단상에 올라 태강그룹의 새로운 비전과 함께 자신의 결혼 소식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그는 이서를 단상 위로 불러내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식으로 프로포즈했고 반지를 끼워주었다. 플래시 세례와 박수갈채가 쏟아지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포옹하며 사랑을 확인했다. 이 장면은 전국에 생중계되었고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는 국민적인 화제가 되었다. 차가운 CEO와 강인한 비서의 사랑은 그렇게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다. 행사가 끝난 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두 사람은 발코니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준은 이서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이제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다고 속삭였다. 이서는 도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이 모든 것이 꿈만 같다고 대답했다. 그때 뱃속의 아이가 힘차게 발길질을 했고 두 사람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도준은 이서의 배에 손을 대고 아이에게 아빠가 엄마를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주었다.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고 두 사람의 미래는 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이제 마지막 장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의 이야기는 완벽한 해피엔딩을 예고하고 있었다. 계절의 흐름은 거짓말처럼 정직하게 흘러 어느덧 서울의 하늘에는 완연한 봄 기운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고 태강그룹 본사 건물 주변의 벚꽃들은 화사한 꽃망울을 터뜨리며 축복과도 같은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다. 강도준의 집무실 풍경 또한 지난 몇 달 사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극적인 변화를 겪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쪽 벽면을 차지하고 있던 차가운 추상화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부드러운 파스텔 톤의 아기용 침대와 각종 육아 용품들이 자리 잡았다는 사실이었다. 도준은 결제 서류를 검토하다가도 수시로 시선을 돌려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태교 동화책을 읽고 있는 윤희서를 바라보았으며 그 눈빛에는 예전의 냉혹한 포식자의 기운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아내와 곧 태어날 아이를 향한 맹목적인 사랑만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비서실 직원들은 호랑이 같던 대표가 틈만 나면 육아 서적을 탐독하고 태아에게 말을 거는 모습을 보며 경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변화를 즐거운 가십거리로 삼아 사내 분위기를 한층 부드럽게 만들고 있었다. 이서의 배는 이제 만삭이 되어 거동조차 힘겨운 상태였지만 그녀는 도준의 과잉 보호를 만류하며 출산 직전까지 회사에 나와 업무를 돕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도준은 그런 이서가 혹여나 다칠세라 집무실 바닥에 최고급 카펫을 깔고 모서리가 있는 모든 가구에 보호대를 부착하는 유난을 떨었으며 심지어 회의 도중에도 이서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 즉시 회의를 중단하고 그녀의 상태를 살피는 기행을 일삼았다. 임원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으나 점차 도준의 이런 인간적인 면모에 익숙해졌고 오히려 딱딱하고 살벌했던 회의 시간이 웃음과 여유가 넘치는 소통의 장으로 변모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도주는 자신의 변화를 굳이 부정하지 않았으며 과거 자신을 처참해던 완벽주의라는 갑옷을 벗어던지고 불완전하지만 따뜻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평온하던 오후의 정적을 깨뜨린 것은 갑작스러운 이서의 신음소리였고 결제 서류에 서명하던 도준의 손이 순식간에 멈칫하며 펜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이서는 창백해진 얼굴로 불룩한 배를 감싸 안으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고 도준은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튀어올라 그녀에게 달려가 상태를 확인했다. 예정일보다 2주나 빠른 진통이었기에 도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이서를 안아올리며 비서실을 향해 당장 차를 대기시키라고 고함을 질렀다. 비서실은 비상사태에 돌입하여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도준은 고통스러워하는 이서의 귓가에 끊임없이 괜찮다는 말을 속삭이며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토록 냉철하던 태강그룹의 후계자가 아내의 진통 앞에서는 평범하고 겁에 질린 남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도준은 이서의 손이 부서질 정도로 꽉 잡고 있었으며 기사에게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라고 소리치는 등 평소의 침착함을 완전히 상실한 모습을 보였다. 이서는 진통이 올 때마다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참아냈지만 도준의 떨리는 손을 느끼며 오히려 그를 안심시키기 위해 힘겹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도준은 이서의 이마에 맺힌 땀을 자신의 소매로 닦아주며 자신이 대신 아플 수 없음에 대한 무력감과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과거 이서에게 차갑게 대했던 모든 순간들을 후회하며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이서와 아이를 무사히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차는 도심의 도로를 질주하여 마침내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고 미리 연락을 받은 의료진들이 스트레처 칼을 끌고 나와 이서를 맞이했다. 분만실 앞에서의 기다림은 도준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으며 그는 복도를 하염없이 서성거리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분만실 안에서 들려오는 이서의 고통 섞인 비명소리가 들릴 때마다 도준의 심장은 난도질 당하는 듯했고 그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주먹을 꽉 쥐며 흐르는 눈물을 삼켰다. 강 회장과 도준의 측근들이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왔지만 도준의 귀에는 아무런 위로의 말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문 너머의 상황에만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분만실 문이 열리고 지친 기색의 의사가 나와 도준을 찾았을 때 그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으나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의사의 입모양을 주시했다. 건강한 사내아이라는 의사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도준은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도준이 병실로 들어섰을 때 이서는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고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아름다운 표정으로 잠들어 있었다. 도준은 발소리를 죽여 침대 곁으로 다가가 아내와 아이의 모습을 번갈아 바라보며 벅차오르는 감동의 입을 틀어막았다. 작고 붉은 얼굴을 한 아이는 도준을 닮은 짙은 눈썹과 이서를 닮은 오뚝한 코를 가지고 있었으며 꼬물거리는 손가락은 도준의 새끼손가락을 본능적으로 감싸 쥐었다. 그 작고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순간 도준은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부와 명예가 이 작은 생명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서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고생했다는 말과 함께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맹세를 눈물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서가 눈을 떴을 때 도준은 아이를 서툰 솜씨로 안고 어르고 있었으며 그 모습이 너무나 낯설면서도 사랑스러워 웃음이 터져 나왔다. 도준은 이서가 깨어난 것을 보고 아이를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힌 뒤 그녀의 손을 잡고 뺨을 비비며 어리광을 부리듯 안도감을 표현했다. 두 사람은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지 행복한 고민에 빠졌고 결국 밝고 지혜롭게 자라라는 의미를 담아 강우주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병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고 새 가족의 시작을 축복하는 듯한 은은한 달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은 이제 완전히 치유되었고 그 자리에는 가족이라는 단단한 울타리가 세워졌다. 출산 후 몇 달이 지나고 이서가 건강을 회복하여 회사에 복귀하던 날, 태강그룹 본사 로비에는 레드 카펫이 깔리고 전 직원이 나와 그녀를 환영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도주는 이서의 손을 잡고 직원들의 환호에 답하며 그녀를 자신의 옆자리인 부회장석으로 안내했다. 이는 단순한 파격 인사가 아니라 이서가 그룹의 위기를 구해낸 1등 공신이자 실질적인 경영 파트너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자리였다. 이서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으나 도준의 확고한 지지와 직원들의 진심 어린 응원에 힘입어 당당하게 자신의 자리를 받아들였다. 그녀의 복귀와 함께 태강그룹은 가족 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탈바꿈했고 사내 어린이집 설립과 육아 휴직 의무화 등 혁신적인 제도를 도입하여 재계의 모범이 되었다. 어느 날 늦은 밤, 도준과 이서는 아이를 재우고 펜트하우스의 테라스에 앉아 와인잔을 기울이며 지난날을 회상하고 있었다. 도준은 지갑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꺼내 이서에게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두 줄이 선명한 임신 테스트기의 사진이었다. 이서는 그 사진을 보고 얼굴을 붉히며 당장 지워버리라고 했지만 도준은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바꾼 최고의 로또 당첨권이라며 짓궂게 웃었다. 그는 만약 그때 그 실수가 없었다면 자신은 여전히 차가운 얼음성에 갇힌 외로운 왕으로 살았을 것이라며 그날 밤의 일탈이 운명이었음을 고백했다. 이서는 도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그 운명이 자신에게도 구원이었다고 나직하게 대답했다. 도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서를 향해 손을 내밀었고 이서는 미소 지으며 그 손을 맞잡았다. 두 사람은 음악도 없는 테라스에서 서로의 심장 소리에 맞춰 느리게 춤을 추기 시작했다. 절대 신체 접촉 금지라는 터무니없는 조항으로 시작된 관계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긴밀하고 뜨거운 접촉으로 완성되었다. 도준은 이서의 허리를 깊숙이 끌어안으며 귓가에 사랑한다고 속삭였고 이서 역시 도준의 목을 감싸 안으며 화답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고 그들의 행복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이야기처럼 밤 공기 속으로 깊게 스며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로맨스 소설의 끝이 아니라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서로를 통해 완전해지는 치유와 성장의 기록이자 사랑이라는 위대한 기적에 대한 증명이었다. 세월이 흘러 우주가 첫걸음마를 떼던 날 도준은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충만감을 느꼈다. 사진 속에서 도준과 이서 그리고 우주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미소는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비서실장이 들어와 다음 일정을 보고하자 도준은 재킷을 집어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고독한 독재자가 아니었으며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강인한 가장이자 존경받는 리더였다. 도준은 집무실을 나서기 전 잠시 멈춰 서서 이서가 앉아있던 빈 소파를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곳에는 여전히 그녀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했고 도준은 그 온기를 가슴에 품고 당당하게 문을 열고 나갔다. 완벽한 해피엔딩이란 바로 이런 평범하고 따스한 일상의 연속임을 깨달으며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찼다.